뉴욕 5번가의 화려한 나이키 플래그십 스토어 앞을 상상해 보세요. 전광판 속 모델들은 여전히 역동적인 포즈로 저스트 두 잇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온통 덮었던 그 매끈한 스우시 로고 대신 투박하지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쿠셔닝을 자랑하는 혹하나 세련된 스위스 감성의 온 러닝이 그 자리를 빠르게 꿰차고 있죠.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운동화 시장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던 나이키의 시가총액이 최근 3년 사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을요. 2025년 한 해에만 주가가 15% 넘게 곤두박질치며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한때는 신고만 있어도 자부심이 느껴졌던 그 로고가 이제는 너무 뻔하고 지루하다는 냉소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요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나이키는 왜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나이키가 자신들의 진짜 무기였던 혁신 대신 숫자와 알고리즘의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장보다는 회의실의 엑셀 데이터에 집착했고 신발을 직접 신어보는 선수들의 목소리보다는 온라인 판매 수익률에만 매몰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이키는 멋진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그저 효율성만 따지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에 나이키는 너무나 거대한 괴물입니다. 최근 그들은 2024년 하반기에 전격적으로 수장을 교체하며 최후의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골수 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투수가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추락을 멈추기 위해 들고 나온 카드는 놀랍게도 최첨단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50년 전 일요일 아침에 평화로운 식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낡은 와플 기계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안에의 비명 섞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궈진 와플 틀에 검은 고무 용액을 들이부었던 그 미친 코치의 집착. 바로 그 무모한 도전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나이키는 데이터에 가두어버린 자신들의 영혼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35달러짜리 로고에서 시작해 세계를 지배했지만 정작 그 로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이 거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승리를 위해 무엇을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우리는 나이키라는 제국의 가장 찬란했던 탄생과 가장 비참한 현재,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마지막 역전승의 드라마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1971년의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가정집 주방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식탁 앞에 앉아 맛있는 와플을 기다리던 아내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인 빌 바워만이 아침 식사용 와플 기계의 반죽 대신 끈적한 검은 액체 고무를 냅다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육상 코치였던 빌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수들이 미끄러운 트랙 위에서도 엉겨붙지 않고 더 빨리 더 멀리 튀어나갈 수 있는 완벽한 밑창을 만드는 것 말이죠. 고무는 뜨겁게 달궈진 와플 틀 사이로 파고들어 격자무늬의 기괴한 모양으로 굳어갔습니다. 기계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 엉망진창이 된 주방 구석에서 인류의 발을 바꿔놓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키 제국의 초석이 된 와플 트레이너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무모한 실험은 단순히 신발 밑창을 만든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다는 나이키만의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철학을 세상에 공표한 사건이었죠. 당시 필 나이트라는 젊은 회계사는 낡은 트럭 뒷칸에 일본에서 떼어온 운동화들을 싣고 다니던 보따리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신발을 팔던 그는 빌의 이 광기 어린 집착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승리의 본능을 파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엘리트 선수들을 찾아가 직접 신발을 뜯어 고쳐주며 밑바닥부터 팬덤을 쌓아 올렸습니다. 발가락 끝에 전해지는 작은 압력까지 계산하며 1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죠. 그 시절 나이키에게 혁신은 숨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데이터보다는 현장의 땀방울을 믿는 직관이 그들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나이키의 모습은 어떤가요? 최근 나이키는 2024년 10월에 30년 넘게 나이키 밑바닥부터 올라온 정통 나이키맨 엘리엇 힐을 새로운 수장으로 긴급 수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이키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와플 기계의 정신이 지금 그들에겐 생존의 열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나이키는 선수들의 피와 땀 대신 회의실의 차가운 엑셀 수식에 매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물건을 팔아 수익률을 높이는 알고리즘 마케팅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사람들이 왜 나이키를 사랑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놓쳐버린 겁니다. 혁신의 심장이 멈추자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호카나온 레어닝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 신생 브랜드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나이키의 주가는 2024년 한 해에만 20% 가까이 주저앉기도 했죠. 빌 바우어만이 망가뜨렸던 그 와플 기계는 이제 나이키 본사의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갇힌 건 기계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나이키의 영혼까지 그 안에 갇혀버린 것 아닐까요? 이제 나이키는 다시 한번 아내의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무모한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수장 엘리엇 힐은 식어버린 와플 기계를 다시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나이키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이름의 탄생과 로고에 얽힌 기막힌 우연으로 이어집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던 건 완벽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 던진 한 장의 도박카드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71년 나이키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절의 일입니다. 필 나이트는 당장 다음 주에 출고될 신발에 바글 로고가 필요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는 근처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미술학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제안하죠. 시간당 $2를 줄 테니 신발 옆면에 들어갈 역동적인 무늬를 하나 그려달라고 말이죠. 며칠 뒤 그녀가 가져온 건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승리의 날개 스우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필 나이트의 첫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는 $35짜리 수표를 건네며 이렇게 투덜거렸죠. 이게 최선인가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익숙해지겠죠. 작가님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로고 중 하나가 고작 $35에 그것도 창업자의 실망 섞인 한숨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필 나이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대충 고른 그 선 하나가 훗날 전 세계 청소년들의 종교가 되고 스포츠 정신 그 자체가 될 줄은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그 경고했던 나이키교의 신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위대한 로고가 새겨진 신발들이 예전만큼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역설적으로 나이키가 너무 똑똑해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나이키는 거창한 혁신 대신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셨습니다. 복잡한 도매 유통망을 끊어내고 온라인에서 직접 신발을 팔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DTC 전략에 올인한 겁니다. 데이터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하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디자인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키의 효율성을 산 게 아니라 그 로고에 깃든 마법 같은 서사를 샀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신발은 매끄러웠지만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해진 틈을 타 호카나온 러닝 같은 신예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나이키가 엑셀 시트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선수들의 발 모양을 관찰하고 새로운 쿠셔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4년 6월 나이키의 주가는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하며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냈죠. 시장은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우시 로고 하나만으로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이제 나이키는 창고에 쌓인 재고와 싸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35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 배고픈 도전 정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나이키는 결국 항복 선언과도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2024년 10월 그동안의 실수를 인정하며 30년 넘게 현장을 누볐던 노장 엘리엇 힐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유통망을 복구하고
다시 신발 그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이키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도망치듯 버렸던 그 낡은 방식들이 사실은 제국을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음을 말이죠. 당신이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으며 무의식 중에 되뇌는 그 희망찬 구호 저스트 두 잇. 그런데 이 짧고 강력한 문장이 사실은 한 사형수의 차가운 유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77년 미국을 뒤흔들었던 살인범 게리 길모어는 총살형 집행 직전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3마디를 남겼습니다. Let's do it. 그냥 합시다. 당시 나이키의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던 댄 위드는 이 섬뜩하고도 단호한 문장에서 묘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레츠는 저스트로 바뀌었고 1988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슬로건인 저스트 두 잇이 탄생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이 문구는 곧 전 세계 사람들을 달리게 만들었고 나이키를 단순한 신발 회사가 아닌 하나의 철학적 종교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정점에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불멸의 영웅이 서 있었습니다. 1984년 나이키는 당시 루키였던 조던을 위해 에어 조던 1번을 제작했죠. 하지만 당시 NBA 사무국은 이 화려한 검은색과 붉은색의 운동화가 리그의 복장 규정을 어겼다며 매 경기 $5,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겁을 먹고 신발 색깔을 바꿨겠지만 나이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벌금을 마케팅의 기회로 삼았죠. 조던이 벌금을 내가며 금지된 신발을 신고 코트를 지배하는 모습은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청춘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에어 조던을 신는 것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저항이자 승리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키가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도 우아한 팬덤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작가님, 지금의 나이키 매장 풍경은 어떤가요? 한때는 출시 당일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워도 구하기 힘들었던 에어 조던 시리즈가 이제는 재고 창고에 쌓여 할인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스우시 로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호카의 두툼한 밑창이나 온 러닝의 기하학적인 디자인에 열광하고 있죠. 나이키는 너무나 거대한 제국이 된 나머지 자신들이 왜 사랑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형수의 유언에서 영감을 얻거나 금지된 신발을 만드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한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며 인기 있는 디자인을 무한 복제해 온라인으로 직접 파는 효율성에만 집착했죠. 하지만 효율성은 이익을 줄 순 있어도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지는 못합니다. 2025년 현재 나이키가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추락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혁신의 부재와 영혼의 상실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고개를 돌려버린 지금 나이키는 다시 한번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뒤에 숨어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와플 기계를 부수던 그 광기 어린 초심으로 돌아갈 것인가. 과연 나이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거대한 구식 브랜드의 전설로 남게 될까요? 이제 이 제국의 운명은 새로 돌아온 수장 엘리엇 힐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거리에 흩어진 수많은 발걸음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한때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승리의 날개가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낯선 로고들이 하나둘 채우고 있습니다. 영원히 태양이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이키라는 거대한 제국에 찾아온 이 잔인한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치밀한 데이터로 무장했더라도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영혼이 사라지는 순간 제국은 안으로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을요. 2025년 현재 나이키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15%의 주가나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아내의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면서까지 더 나은 신발을 만들려 했던 그 뜨거운 집착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수식은 나이키를 더 효율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식들은 선수의 발목에 감기는 신발의 질감이나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벅찬 호흡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혁신을 집어삼키고 알고리즘이 영감을 대신하던 지난 몇 년 동안 나이키는 자신들이 왜 사랑받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에 달콤한 덫에 걸려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린 승리의 여신 니케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지만 작가님 나이키는 이제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돌아온 수장 엘리엇 힐은 화려한 마케팅 대신 다시 한번 운동장의 흙먼지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50년 전 주방을 가득 채웠던 그 매캐한 고무 타는 냄새와 무모한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이키는 우리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일단 해보라고 저스트 두 잇. 하지만 지금 그들은 거꾸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전히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느냐고, 아니면 숫자와 효율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당신만의 와플 기계를 잃어버린 건 아니냐고 말이죠. 결국 브랜드라는 것은 신발 밑창에 붙은 로고가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나이키가 다시 우리를 달리게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다시 주방에 와플 기계를 달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승리의 날개를 믿어보고 싶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이 신고 나가는 그 신발은 당신을 어디로 안내하고 있나요? 당신은 오늘 승리를 위해 무엇을 망가뜨릴 준비가 되셨나요? 승리의 여신 니케가 당신의 발끝에 미소를 짓길 바라며 브랜드 읽는 여자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감각을 깨우는 깊고 진한 브랜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